제가 뭐 이사회 때 여러분들 좀 이제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함께하는 마음재단은 너무 일을 잘하는데 일개미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일개미 같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일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 삽질을 너무 잘하는데 이제 이 삽질을 하지 말고 좀 효율화 시켜서 자동화 시키고 지능화 시키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2배, 3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되면 빅데이터를 좀 알아야 되고 디지털화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10년째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안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에 우리 그 상임 이사님이 상당히 충격받으셨던데, 충격도 뭐 잠깐이고 다음 이사에 가니까 다 잊어먹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함께하는 마음재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책, 나는 글로컬 대학 교수다라는 이 책에서 사실 그 영남대학교 2003년도에 오고 나서 20년 동안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많이 했지만은 우리 지방이 그 수도권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디지털화라든가 빅데이터화 아직은 많이 이제 우리 떨어져 있죠. 지금 뭐 또 대구가 뭐 ABB 해서, ABB가 뭐의 약자인지는 혹시 아실까요? 대구시가 ABB의 도시로 간다 해서 벌써 2년째 막 크게 그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있는데, ABB, 예, 예, 예. 야, 역시 기관장, 기관장을 하실만 합니다. 역시 기관장을 하실만 하시네. ABB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장급은 알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 책에서 제가 뭐 다양하게 했고, 최근에는 이제 아까 디지털 자산과 관계되는 이 민코인이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코인 책은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는 알라딘에서 제가 7등까지 올라갔었어요. 가상자산 분야에서만. 가상자산 분야. 그리고 계속 이제 미끄러지고 있는데. 제가 이 데이터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 슬라이드에도 보다시피 이제는 종교기관에 가가지고 신을 찾는 것보다 데이터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컴퓨터 버튼을 한번 누르면 뭔가 정답이 쫙 나오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알다시피 여전히 새벽 3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연구원 2명이 와 있는데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 계속 컴퓨터를 두드려보면서 그 데이터로서 뭘 찾는 시그널을 찾는 거예요. 시그널을. 그래서 버튼 딱 누르면 오는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를 찾는 이러한 작업을 혹자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그러니까 다이빙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혹은 그래서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데이터에서 뭔가 시그널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당장에 우리가 202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워질 수 있는 것이지만은 어렵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노력과 함께 자기만의 좀 약간은 촉이라고 하나, 이 분야에 대해서 약간 소질이 약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어떤 신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노력들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관이 데이터가 없다면 그러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지금 계속 데이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제 강의하는 거 녹음하고 있어요. 왜? 유튜브에 올릴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녹음했는 걸 같이 오면 오디오 품질이 너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각자가 이제 만들면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판매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인공지능 회사들이 데이터를 학습을 했을 건데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인공지능 회사들이 말을 안 하고 있죠. 왜 말을 하지 않고 있죠?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말을 하면 그 해당 데이터의 주인들이 뭐 요구합니까? 보상을 요구하잖아요. 보상을. 그래서 자기들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를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사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하고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한테 네이버의 그 인공지능 모델 하이퍼크로바 그 학습할 때 분명 우리 뉴스 데이터 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뉴스 데이터에 대해서 보상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픈 AI, 챗 GPT를 만든 회사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스하고 소송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없는 기관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보상을 받고 싶을 또 어떻게 팔 게 없잖아. 내가 데이터를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 또한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사례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갑자기 등장을 한 건 아니고요. 갑자기 등장을 한 건 아니라 그러니까 10년 정도가 이제 되었어요.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 10년 정도가 된 그 배경에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 문화적인 현상들을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그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답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도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언제 공식적화 됐느냐면 2013년도에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가 됐어요. 여기 2013년도에 옥스퍼드 사전에 이제 등재가 돼.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연구들을 했느냐 하면 여기 보면 비만인 사람들이 여기 쭉 있잖아요. 비만인. 여기 비만인 사람들이 쭉 있어요. 비만인 사람들. 근데 이 비만인 사람들이 내가 왜 비만에 걸릴까? 그래서 보통 의학적인 연구들에 보면 뭐 예컨대 뭐 밀가루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 기름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런 연구들 많이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비만인 사람들의 친구 관계를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본 거예요. 친구 관계. 친구 관계를 이제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기간, 그렇죠? 네, 친구 관계를 조사해 봤더니만 비만인 사람들이 이유가 있더라니까. 내 친구의 친구가 비만이며 내가 비만인.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비만의 원인을 찾는 이런 연구들이 소위 말해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데이터에서 어떻게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쪽 연구팀에서는 이 비만뿐만이 아니라 담배 피는 거, 스모킹, 그 다음에 음주 하는 것도 찾아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을 냈냐면 행복은 전파된다라는 책도 냈어요. 행복도 이렇게 그러니까 3단계로 퍼져나가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행복 같은 경우는 누가 나한테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인가라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나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바로 첫 번째가 이웃으로 나타났어. 이웃. 근데 우리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낮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웃들하고 별로 인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가장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바로 지인이라든가 동료. 지인이나 동료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나타나는 것이 가족.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누구였냐면 배우자였어. 배우자가 나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불과 13%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적게 만나면 또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미국 조사예요. 미국 조사. 한국을 대상으로 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그 관계, 친구 관계를 한 30년 정도 조사했는 것 가지고도 어떻다? 이렇게 행복의 문제들, 그 다음에 비만의 문제들, 그 다음에 흡연의 문제들, 음주의 문제들 찾아내니까 야, 이게 빅데이터라고 하는 연구 방법이 우리가 새로운 정말 시그널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사람들이 이제 쭉 앉아서 어깨동무하고 있잖아요. 여기 두 분 여기 같이 두 분 왜 같이 앉아 있어요?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네. 언제부터 잘 알았어요? 어떻게 왜 친한 거 같아요? 왜 친해요? 같은 위원이어서 그건 업무적 때문에 친해진 거네요. 네. 그래도 뭔가 케미스트리가 맞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케미스트리가? 여러분들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때 정말 꼴 보기 싫었는데 지금 봐도 꼴 보기 싫고 케미스트리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 만약에 우연히 만났는데 되게 케미스트리가 맞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찾아서 해놨잖아요. 친한 친구가 유전자의 1%를 공유한다는 거야. 그래서 친한 친구는 제4의 사촌, 그러니까 엄청 먼 거예요. 사촌의 사촌, 그걸 4번 하는 거니까. 엄청 먼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통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존의 전통적인 의학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이런 친구 관계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이제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빅데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출처의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게 사람들한테 뭔가 주면서 이제 흥미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뭐 친구 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오늘 유일하게 남성이 참석하셨는데 우선 수성 시니어 센터 그래서 이제 참석을 하셨잖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 보여. 남자는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아. 그런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갑자기 여자가 친구가 더 많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젊을 때 엄청나게 열심히 나가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집에 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들하고 막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여성들은 남성 배우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왜 남자들이 더 외롭고 고독한지 이런 걸 찾아낸 거죠. 또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분야가 아마 이제 확장되고 있어요. 어떻게 확장되냐면 이거는 선거하고 정치거든. 그러니까 선거 정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누구누구를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뭐 이렇게만 질문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선거의 그 캠페인, 선거 국면이 어떠한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자기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어떻게 전송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밌는 그림을 그리고 한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동물 그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는 자유롭게 그려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현재 선거 국면 혹은 그 여당에 대한 국면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마음재단에 내가 찻집의 만족도를 조사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점수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너무너무 만족스럽다고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조사할 때 자체가 만족스러운 거 말고는 답할 게 별로 없게 조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2번 조사를 했는데 이게 데이터로서 유용성이 없어. 가치가 없는 거야. 왜? 사람들한테 뭔가 구분 가능하게 그러니까 해줘야지 그거의 데이터로서 뽑아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감정과 정서와 지지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예컨대 5점으로 묶느냐, 5점은 뭐죠? 매우 긍정, 그 다음에 중립, 매우 부정,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7점으로 묻느냐, 그 다음에 10점으로 묻느냐. 어떻게?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척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상세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짝수로 묻느냐, 홀수로 묻느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사람들은 중립에 많이 몰린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중립.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질문하냐면은 스케일 자체를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여배우가 누굴까요? 이정민 지금 가장 핫한 여배우가 누구예요? 응? 그 눈물의 여왕
김지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의 여왕에 나왔던 그 여배우가 예컨대 아름다움의 정도로 100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우리 찻집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를 숫자에 상관없이 표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그 기준이 여배우가 100이라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함께하는 마음재단의 찻집에 대한 만족도는 10밖에 안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아예 척도를 열어버리게 우리가 사람들의 만족도를 측정하자라는 그런 이제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함에 있어서도 좀 뭔가 우리가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가치가 있게. 그래서 우리 그 찻집 만족도도 우리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점수가 없으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좀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편을.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면 그 척도를 그 자를 버려야 되잖아. 그렇죠. 자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서 받아가지고 근데 요새는 이렇게 그림으로 받아도 있잖아요. 너무나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그림 파일을 그대로 챗 GPT에다가 파일로 올려서 GPT야 이 올려놓은 파일에서 사람들의 감정이 어떤 것 같은지 분석해줘 하면 GPT가 분석을 해줘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 올린 거 이거 올렸거든요. 국회의원 총선 우리가 4월 10일 날 했잖아요. 총선 하루 전에 어떻게 내가 질문을 했냐면은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서 선거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모지로 표현해줘 라고 제가 GPT한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모지로서 GPT가 여러 가지 이모티콘들을 쭉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이 이모티콘은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이것을 GPT에다 넣으면 또 분석을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찻집 만족도에 대해서 그냥 그림 그리라고 하면 돼요. 그림 그리라. 그럼 그림 그렸는 거를 태블릿 PC 한 대 갖다 놓고 태블릿 PC 위에서 그리다라고 하면 바로 그걸 파일로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GPT에다 넣으면 내가 다 분석을 해주는 거야. 이제는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초기에 이렇게 영국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훨씬 더 정확해지죠.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 강의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적어놨어요. 어떤 건 596개의 그러한 이미지를 이제 수집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재밌는 그러니까 데이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인지가 이제 정보를 처리한다. 근데 이 정보 처리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각적인 정보 처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 시각적인 정보 처리에 시각적인 거를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시 이제 여긴 한 80% 정도를 기억한다고 해요. 시각적인 거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서 회사에서 영화 포스트를 이제 제공할 때도 어떻게 제공하냐면은 동일한 영화지만은 그러니까 그 해당 동일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 우리 정순아 센터장님이 볼 수도 있고 라혜영 관장님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보는 사람마다 좋아하는 배우가 또 다르잖아. 그렇죠? 눈물의 여왕 맞지? 현대백화점 거기서 촬영했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물의 여왕에서 현대백화점 촬영 장면을 또 되게 어떤가 싶어서 꼼꼼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같은 영화인데 보는 사람마다 특정한 배우, 특정한 장면을 하이라이트해서 해당 포스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넷플릭스라는 회사에서. 예전에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비디오방 가면 커버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날로그의 세상, 물리적 세상. 디지털 세상에서는 커버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커버가 여러 가지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관심들을 계속 막 이제 올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제가 대구 고등법원에서 이제 발표한 고등법원 판사들이 되게 기분 나빠했던 자료였어요. 이 연구 결과 가운데 하나인데 판사들의 판결이야, 판결. 판사들의 판결이 얼마만큼 소위 말해가지고 피고한테 우리가 법원에 가면 안 되지만은 그렇죠. 피고한테 얼마만큼 유리하게 혹은 피고가 무죄가 받을 확률 이런 것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일종의 시간인데, 무죄가 받았는, 그거예요. 무죄가 받았던. 여기 보면.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죄가 받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떨어졌지. 그런데 여기가 뭐냐면은, 이제, 점심시간이야. 네, 여기가 이제 끝날 무렵에 간식을 또 주는 시간이었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빠져가면서 사람들이 좀 짜증나는 판결을 좀 한 거야. 그렇죠? 간대해지지 않은 거야. 간대해지지 않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도 아직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 저한테 간대한 거지. 아직 간대한 거지. 시간이 지나고 지금 시간이 가까워지면 이제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시 올라가고 밥 먹고 나서 시간 직후에 다시 올라왔어. 그다음에 간식 먹고 나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연구 결과, 제 연구 결과는 아니라 논문에서 발표된 건데 그때 내가 고등법원에 한번 강의할 일이 있어서 이거 보여줬더니만 자기들이 어떻게 알고 자기들 엄청 공정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 이 분야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시각화의 영역이에요. 시각화의 영역. 그래서 이 시각화도 예전에는 이제 뭐 포토샵으로 막 이렇게 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중요시 여겼잖아요. 근데 이제 포토샵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각자가 이제 다 이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툴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많아졌고. 근데 그것이 이 시각화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다? 거기에도 해당 언론사 같으면 언론사의 어떤 프레임이 들어있고요. 기관이면 기관의 어떤 가치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서 뭐 느끼세요? 지금 여기는 뭐냐면은 조선일보고 그 다음에 옆에 이거는 뭐냐면 뉴욕타임스예요. 뭐 느끼세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조선일보하고 뉴욕타임스하고 뭐 좀 찾아지는 게 있나요, 우리? 아까는 정순아 센터장님이 얘기했으니까 라이언 관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다. 조선일보하고 여기 뉴욕타임스하고 좀 어떤 차이가 좀 느끼세요? 여기 답은 뭐 올려놨어요, 벌써 여기에. 요 두 개의 차이점. 조선일보의 인포그래피스하고 뉴욕타임스의 인포그래피스의 차이점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 제가 느끼기로는 좀 평면적으로 예. 중요성보다 이런 것들이 좀 입체적으로 예.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조선일보 거는 지금 일단 조선 평면적이고 여기는 좀 상호작용적으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맞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뭐냐면은 정보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약간 주입식 교육처럼 이게 답이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정답이다라고 해서 정보를 던져주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방식하고도 어떻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답이니까 사물이라든가 사건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서 바로 이 틀에서 봐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틀에서 바로 봐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주입식 교육의 방식에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조선일보와 같은 이런 방식을 우리가 또 선호를 해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네이버하고 구글 보세요. 구글은 들어가면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자기가 입력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구글을 그러니까 입력하는 걸 되게 이제 싫어하는 거지.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찾기를 원하잖아. 그 중에서. 그렇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좋은 소식이 이 스마트폰이 되면서 구글이 패키지화가 되면서 지금 네이버의 트래픽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이버가 10명 중에서 8.5명 정도 썼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이 한 7명 정도 썼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글이 한 5명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네이버가 8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떨어져가지고 네이버가 지금 총비상이 걸렸죠. 그럼 누가 거의 다 했냐? 다음이 그러면 했을 거 아니에요. 다음은 더 줄어들었어요. 다음은 더 줄어들었어요. 다음은 지금 5명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도 안 써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구글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거를 하기 때문에 구글도 많이 왔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이 좀 이제 이런 형태의 정보를 막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나는 거 약간 지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피로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피로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구글이 훨씬 더 많이 이제 트래픽이 올라와서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영남대학교 왔을 때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 했었죠. 우리 영남대학교 나와가지고 현재 1등인 포털인 다음에 사실 들어가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2등이라든가 3등 회사를 노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네이버가 2등 회사였어요. 근데 2003년도에 그랬는데 2010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네이버가 1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24년도가 됐죠. 근데 지금 방금 얘기했어요. 네이버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네이버는 지금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어요. 네이버 혹시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하이퍼크로바, 네이버,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오픈 AI 이렇게 비교하면 네이버가 상당히 좀 인공지능 서비스도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도 보세요. 한 7명 정도 쓰는 거니까 10명 중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네이버에 많이 익숙한 거고 네이버를 좋아해.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문제를 이제 풀어주는 거는 누가 다 풀어줘요. 아까 누가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AI가 다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소위 말해서 창의력이 있는 것만이 우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건데 계속 문제 푸는 데 익숙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지. 이 한마음 재단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를 푸는 데 익숙한 것보다는 그렇죠? 문제를 만드는 데 익숙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전히 우리 정책적인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은 지금 다 인공지능이 이제 해결해줘요. 불과 1년 전에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넌센스 퀴즈로 이런 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챗GPT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일까요? GPT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1년 전에 강의할 때 제가 이 넌센스 퀴즈 제가 만든 건데 가장 좋아하는 과일. 와, 여기 아무도 모르세요? GPT 거의 안 써. GPT 지금 쓰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GPT 쓰고 있다. 3.5든 뭐든 쓰고 있다. 저는 재미있습니다. 이거 재미있게 쓰세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 쓰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평상시 계속 1명, 2분. 2분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은 거야. 가장 많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 했던 말이 그러니까 사과합니다. 저는 2021년도 이전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지금 최신의 정보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넌센스 퀴즈로 챗GPT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사과합니다. 근데 요새 그 말 안 해요. 요새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주는 정보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면 바랍니다. 이런 게. 그럼 뭐냐? 이제 그 자기들 스스로 벌써 극복했다는 거야. 그 트라우마
트라우마 극복했던 거야. 내가 사과하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 거야. 챗GPT가 이제 그 얘기 안 해요. 근데 GPT도 지금 3.5 무료 모델, 4.0 유료 모델, 그다음에 최근에 더 고차원 모델 나왔잖아요. 4.05라고 하는 모델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써보니까 4.05 모델보다는 그냥 4.0 모델이 더 작동을 잘하더라고. 그다음에 3.5 무료 모델은 조금 버벅거리고. 그다음에 구글 것도 무료니까 예. 근데 구글하고 GPT는 확실하게 또 차이가 생기 있더라고. 근데 여기 두 분밖에 안 쓴다. 와, 나는 충격적이지 진짜. 이거는 그냥 일상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상에서. 그럼 좀 싫어하시죠. 너무 충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제 지금 책을 또 한 건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책 쓰고 맞춤법이라든가 뭐 고치는 거를 우리 이정민 조교한테 시켰어요. 근데 절대 안 지키죠. 왜? GPT가 너무 잘하니까. GPT한테 파일 주면 얘가 다 고쳐주거든요. 잘못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접속을 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제미나이를 쓰든지 아니면 GPT를 쓰든지 이제 써보시면 네이버를 뭐 써보셔도 되고 한동안은 제가 계속 비교해가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각화, 인포그래픽스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한국하고 미국,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여기 지금 한국하고 이제 미국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언론은 신문에 일면 사진을 올릴 때 어떤 사진을 올리는 것 같아요? 예컨대 현장감 있는 그런 사진을 올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해하 그림처럼 만들어놓은 그런 피처 사진들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 일면에 사진 올릴 때 있잖아요. 뭔가 현장감 있는 사진을 올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 알죠? 이렇게 그린 거. 저 뒤에 봐. 국비무력 지역적 포스터 한번 보세요. 저기 봐. 현장감 있는 사진이 아니면 일러스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도 다 그래요. 저런 것들 많이 올려요. 근데 미국 언론들은 첫 번째 일면에 보면 대부분 현장감이 있는 그 사진이 좀 지저분하게 보이더라도 현장감 있는 사진들이 많이 올려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저런 사진, 현장감 있는 사진들을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미국 언론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사진들이 현장감 있는 사진들 막 실제로 교육받는 이런 장면의 사진들이 훨씬 더 팩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들을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이 데이터를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자, 이 지금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어떤 차이를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데이터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서열이 확실히 하네요. 남자고 여자. 서열이 어떻게 확실한가요? 남자 문제. 역시 인공지능을 쓰는 분은 다르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은 다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어때요? 여기 지금 민주당은 그렇지 않죠? 평행되게 지금 써놨어요. 평행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보는 눈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의도하고 썼을까요? 그건 알 수 없어. 그렇죠? 그건 알 수 없지만은 패턴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지. 그 패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그러니까 간행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간행에서. 여러분들 선거할 때 포스터에 보면 당연히 색깔은 해당 정당의 색깔을 나타내죠. 그런데 그 선거할 때 기호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름이 들어가는 그것도 보면 정당들의 그러한 그게 나와요. 프레임이. 근데 국민의힘은 기호등이 오른쪽에 와 있어요. 민주당은 왼쪽에 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하지만 그런 패턴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가치 있게 내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의 생산이라든가 어떤 분석하는 눈을 통해서 사회 문제라든가 사회 관계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또 다른 그러니까 시그널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서 내가 여기 두 분 같이 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 유전자의 1%를 아마 공유하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촌의 그래서 제1, 4의 사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논문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하냐면은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뇌에서 뇌파를 이렇게 쏘는데 그 뇌파를 조사해 보니까 친구 관계들은 똑같은 영상에 대해서 비슷한 뇌파를 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영상물에 대해서 어떤 영상물을 가지고 했는지를 이제 자기들 논문에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영상물 가운데 하나 흥미있는 지금 영상들이 쭉 이런 영상들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도 있네, 축구 경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영상물들을 이제 쭉 보여줬대. 그 중에서 하나 보여준 영상이 이거였어요. 이런 영상 보여드리는 건 제가 잠깐 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약간 졸리려고 했는데 보시니까 좀 약간은 기분 전환이 되죠. 근데 왜 이 영상을 보여줬을까요? 이 연구자들이 왜 보여줬을까요? 우리 엄지 팀장님 왜 이 영상을 보여줬을까요? 감정적인 거는 맞죠. 근데 호불호가 좀 분명할 것 같잖아. 호불호가 분명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영상을 보여주고 이제 나오는 뇌파를 측정을 한 거야. 근데 정말로 친한 친구들은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계속 앉아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영화 보러 가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호불호가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하면서 이 빅데이터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각 분야들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됐는데 저는 그 가운데에서도 온라인 쪽만 디지털 쪽 데이터들을 이제 계속 다루고 있어요. 박사과정 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뇌파라든가 이런 거 저는 이제 안 하고 저는 이제 디지털만 주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빅데이터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전부터 이제 제가 박사과정을 99년도에 미국에서 했으니까 그 98년도에 구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내 논문은 뭐냐면은 구글을 기술적인 부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결과물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박사 논문을 이제 써가지고 그 당시에 주목을 받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걸로 계속 먹고 살고 있어 사실은. 제가 되게 좀 당돌한 주장을 했는데 미국 학계에서 그걸 받아줬죠. 그러니까 구글이 98년도에 나왔는데 내가 99년도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거 사회과학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논문을 써서 박사 과정 때 썼던 논문들이 하여튼간에 벌써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었어요. 박사 2년 차였거든요. 우리 지도교수가 일단은 가장 큰 기여를 하셨죠. 왜냐하면 지도교수가 보고서 이거 발전 가능하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지도교수 보고서 이거 이런 거는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끝났겠죠. 근데 유학을 가보면 정확하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푸는 데 익숙한 사람들하고 문제를 만드는 데 뛰어난 사람들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를 푸는 데 익숙해서 스카이 출신들은 유학 가가지고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그걸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교수들이 어떤 걸 원하냐면 정말 그 정리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점을 잘 안 줘요. 그런데 똑같은 논문을 봤는데 해당 논문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해 왔는 것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학점을 잘 줘요. 그다음에 논문을 새로 써도 기존의 것을 계속 반복했는 것에 대해서는 학점을 잘 안 줘. 저널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명문대학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테뉴어 심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년 보장 심사를 해요. 그럼 정년 보장 심사를 할 때 논문을 보통 뭐 적게는 3편, 많게는 한 7편을 심사를 해요. 뭐 언제 한 5년이나 6년 정도 임용대본에서 한 5년, 6년 정도. 그러면 가장 또 보는 것이 뭐냐? 바로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저널에 실었더라도 자기만의 문제의식을 갖고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스카이 출신들이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유학 가서도 고생하고 테뉴어 받는데도 상당히 고생을 해요. 왜? 금방 얘기했던 한국에서의 그런 교육 방식에 익숙해가지고. 근데 저는 뭐 스카이 출신은 아니잖아. 스카이가 되기 위해서 되게 고등학교 때 애를 썼지만은 잘 안 됐어. 잘 안 됐는데 근데 미국에 가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 제 문제의식을 받아주니까, 그 교수들이 칭찬해주니까. 한국에서는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석사를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 다녔는데, 석사 다닐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제 출신이었는데, 비서울대 출신들 중에서도 연대 고대 애들이 있었는데 나는 비서울대 중에서 그러니까 스카이 아닌 거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 아닌 또 서울대 대학원 출신 저밖에 없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왜냐하면 걔네들의 정리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난 대학원에서 B 플러스도 맞았어요. 서울대 대학원에서 B 플러스 맞은 거는 이제 대학원에 너는 별로 어울리지 않으니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해봐라 이거예요. 대학원에서 B 맞으면 그냥 뭐 그거예요 사실. 대학원 그만두는 게 낫다라고 이제 교수가 보내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C는 F고. 대학원에서 C는 F고 무슨 말이야? B 플러스까지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 근데 나는 미국 가가지고는 다 A 맞았어. 그거 다 좋은 평가. 그다음에 제가 한방 얘기했던 그 구글을 사회적 관계물로 봐야 된다라는 그거는 그걸로 제가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 자체를 받아주는 거지. 그 지도 교수가 한번 이렇게 빨간 사인펜을 해줬는데 그걸 다시 발전시켰는데 그게 계속 발전되고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만 하게 됐어요. 디지털만 하게 됐는데, 그럼 빅데이터 쪽에서는, 이 온라인 쪽에서는 어디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갖고 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크게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웹 마이닝, 검색 정보, 뭐 이런 거, 크라우드 소싱, 거래 데이터, 모바일 데이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사례를 얘기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2013년도에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등재되면서 같이 등재된 단어야, 이게. 왜? 그만큼 이게 중요해요. 클라우드가 군중, 그러니까 사람들이야,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이터의 출처라는 거야. 사람들의 데이터의 출처야.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의 출처가 이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사람들한테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모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의 백과사전이잖아요. 왜냐하면 위키라는 것이 하와이어로 빨리빨리라는 뜻이고 피디아는 영어 백과사전의 인클로피디아거든요. 그게 두 개 합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백과사전을 만드는데도 어떻게 사람들이 조금씩 기여를 하면서 이 위키피디아라는 백과사전을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데이터의 그러니까 출처다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사람들이 위키피디아에서 가장 많이 찾았는 그러한 꼭지들, 그러니까 사전이니까 꼭지들, 항목이 있잖아요. 그 챗GPT를 가장 많이 찾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게 2023년도에 누가 돌아가셨는지를 많이 찾은 거야. 이건 정말 문화적인 차이죠.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부고 소식에 경조사로만 생각하잖아. 그렇죠? 근데 부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많이 돌아가시 이걸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해외 언론들에도 보면 부고 소식의 그 기사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수성 시니어 센터 같은 데에서 좀 고민을 해서 이것을 좀 사업화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의 하나로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가 가장 많이 찾았는 사전의 그 항목이었는데 두 번째로 많이 찾았는 항목이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느냐는 거죠. 그렇죠? 엄청 문화적 차이죠. 근데 갈수록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나쁘게만 받아들이라든가 그런 우리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건 터부시 됐잖아.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죠? 근데 죽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터부시하고 가족도 터부시했기 때문에 입 밖에 꺼내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 문화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죽음이 터부시되어 있지 않잖아. 서양에서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또 찾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니어 고령화 사회에 가면서 이 부분 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찾았는 항목에 상위 5등에는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찾아본 거 일론 머스크.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우리 1970년대생이 우상이거든. 70년대생 정순화 센터장님 70년대생이세요? 네? 71년생, 제가 71년생이거든. 이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71년생인데 왜 우상이냐? 일론 머스크의 그 자충우돌 그러나 우주선을 예컨대 재활용했는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우주선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민간이 어떻게 나사를 앞질러서 우주선을 막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70년대생의 거의 우상이죠. 미국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상당히 좋아하고 지금도 그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처럼 우리 애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레터에 또 한국에도 그 제목을 해놨더라고. 어떻게 우리 아이를 일론 머스크처럼 키우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이라든가 어떤 모험 정신은 좀 사람들한테 리스펙트 되는데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뭐 종업원을 해고했다든가 혹은 아랫사람들한테 대하는 그러한 태도들은 상당히 좀 이제 비난을 받곤 했어요. 받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왜 이걸 중목시 여겨야 되냐면은 70년대생인데 이 일론 머스크의 세대가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받았냐면은 빌 게이츠 세대한테 가장 영향을 받았어요. 빌 게이츠는 1950년대생이에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PC를 만들었잖아. 그 PC를 만드는데 그 PC가 대중화된 게 이 70년대생이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90년대가 됐어요. 대중화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지금 90년대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을까요? 이 90년대생은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이 70년대생, 그러니까 우리 같은 70년대생한테 가장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70년대생이 아버지 세대고 삼촌 세대, 가장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90년대생들은. 그렇죠? 그래서 90년대생들은 PC의 한 단계 되는 그 모바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모바일을. 그렇죠? 모바일이 되는 거. 우리는 PC 세대였는데 이제 90년대생은 모바일 세대. 그럼 90년대생들한테 가장 영향을 받는 건 어디냐? 2010년대생이 되는 거예요. 20년씩 가는 거예요. 20년씩. 그런데 90년대 지금 제가 2003년생들을 가르치잖아요. 2003년생들을 가르치잖아. 그렇죠? 근데 2010년대생들은 그러면 이 90년대생들한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 제목에 했던 이 디지털 자산이라든가 이쪽에 완전히 이제 네이티브화 되는 거예요. 왜? 이따가 뒤에가 얘기할 건데 90년대생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인 비탈린 부테릭이라는 사람이 94년생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걸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2010년대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아까 이거 뭐 2023년대 그래서 이제 그렇게 20년 가는 거예요. 이건 넘어갈게요. 그럼 이것도 하나 그냥 웃기로 하는데 넣어놨는데 넣어놨던 이거 봐 이거. 우리 좀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례로서 제가 좀 넣어놨어요. 이거는 중간에 그러니까 시군각이 여기 뭐 이게 뭐 4월 1일 날 만우절 날 고대 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하는 마음재단도 그러니까 뉴스레터에 너무 딱딱한 것만 하지 말고 4월 1일 날은 이런 뉴스레터를 발행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4월 1일 날 고대 신문에 그러니까 이런 뉴스레터 이런 신문들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좀 느슨해져야 되는 거죠. 느슨해져야지 새로운 창의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혁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의 시간은 줄이고. 그렇죠? 그다음 여기 봐. 본지 연세춘추가 연세대학교 신문이거든요. 예? 이게 다 지금 다 거짓말이야. 다 웃기기 위해서 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렇죠? 여기도 이것도 그거야. 이것도 이거 뭐냐면 응원 걔네들 치어리더들 아카라카 그 치어리더들 이제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신호 얘기할 거예요. 모바일 신호. 자, 모바일 신호 여기 보면 이런 거야. 지금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르니까 우리가 지금 해외 나가면 유심 카드부터 새로 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로컬 지역에 있는 그 국내인하고 그 다음에 투어리스트가 관광을 했는 곳이 다르다라는 거죠. 관광을 했는 곳이 다르다. 그럼 여기 시니어 센터 같은 경우에도 시니어들이 가는 관광지하고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가는 관광지하고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건 어떻게 아냐? 여러분 휴대폰에 위치 추적 켜놓으면 다 위치 추적이 돼요. 그 데이터들을 내가 공유할 수 있어요. 공유할 수 있어. 그럼 그 데이터를 추적하면 시니어 센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갔는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이런 것처럼 로컬하고 투어리스트 다 다르다라는 거죠. 가는 것이. 여기 보면 뉴욕 같은 경우에 타임스퀘어는 보세요. 거의 로컬 파란 색깔 거의 안 보이죠, 지금. 여기 뉴욕 그 타임스퀘어 가면 거의 다 관광객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전부 다 빨간색이잖아. 그렇죠? 마닐라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렇죠? 훨씬 더 많지. 그러니까 KL 말레이시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고급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못하더라도 좀 간단한 방법으로라도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어떤 지식을 알게 되면 기획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획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우리 문과니까 우리는 기획하는 능력을 많이 키우고 그 다음에 마케팅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된다. 나머지는 개발자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수성 시니어 센터, 수성 새로 일하기 센터 있잖아요. 시니어 센터 어떤 거 있어요? 여기 보면 대구광역시 서비스 인구 분석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가면 성 연령별, 시간별로 인구들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통신사 데이터 가지고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에 이거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코로나 기간에 학교가 쉬었잖아요. 고등학생들, 중고등학교 쉬으니까 성내동이 어디냐면 동성로 부근이잖아. 거기에 갑자기 10대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과 시간에 돌아다니더라고. 일과 시간에. 왜냐면 얘네들 학교 쉬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다 밖으로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본인들이 하는 사업의 기획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를 새롭게 기획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사업, 국책 사업을 또 따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이게 다 통신사 데이터. 통신사 데이터는 정말 비싸요. 돈을 주고 살라 그러면. 통신사 데이터는 그러면 갑자기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얘네들 뭡니까? 보이스, 음성 통화가 주된 수입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문자로 이제 돈 받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언론에서 얘기했잖아. 문자로 이렇게 돈 받는 거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이 통신사들의 독점을 와서 엄청나게 소비자들이 분노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문자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메신저를 쓴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러면서 지금 문자 다 무료잖아. 그렇죠? 문자 다 무료잖아. 단문은 다 무료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수입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했어요? 쪼았겠지.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내라. 그래서 얘네들도 이걸 찾아낸 거야. 이 통신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이 모바일 신호가
사람들의 유동인구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잖아. 이것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하자. 그래서 이 통신사들이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처음에는 제대로 된 가격 체계가 없었어.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어. 그래서 심지어는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각급 지자체하고 공공기관이 통신사한테 데이터를 얼마 주고 샀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데이터가 가격이 다 틀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전문가 자문회의에 들어갔는데 통신사 데이터에 그러니까 가격 책정 얼마나 적정한가 감사원에서. 왜냐하면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통신사 데이터를 하도 많이 사니까. 이해하죠? 제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관도 우리가 판매할 새로운 데이터가 있어. 근데 그 데이터를 못 찾는 거지. 아니면 그 데이터를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통신사만 이랬을까요? 또 지금 정말로 데이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여러분들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씩 아니라 한국인이 평균 6개에서 7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것을. 예? 한국인이 평균 6개에서 7개 직장인들이. 이거 없으면 휴대폰만큼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제는 스마트폰에도 이게 거의 다 들어가 있어. 스마트폰에도 이게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신용카드도 원래 뭡니까? 수수료 받아먹는 회사잖아. 그런데 이 수수료를 계속 낮춰야 되는 그런 사회적 압력이 생겼잖아. 그게 똑같은 거야.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라. 신용카드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소비 패턴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지자체한테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자체한테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비 패턴이 나오잖아요. 소비 패턴이. 그래서 통신사하고 신용카드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엄청 똑똑하죠. 그럼 이 똑똑하면 그냥 나왔을까요? 그냥 안 나오죠. 그냥 어떻게 나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죠. 스터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벌써 많이 가고 있어서 점점 짜증을 내릴 수도 있는데 뒤에 내용들은 많이 아직 안 했어요. 내가 왜냐하면 속도를 지금 별로 빨리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자. 지금 이 검색 엔진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검색 엔진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제 자기 이름 검색하는 걸 가장 많이 해봐요. 그건 우리가 이제 흔히 허용 검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관장님도 그 제미나이한테 시니어 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래 봤을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박하는 교수님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검색을 이제 해보는 것들. 이렇게 검색을 해봐가지고 그래서 검색에서 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누가 어떤 것을 많이 검색했는지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뭐 BTS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동영상 하나 넣어놨는데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이제 해서 또 지나갈게. 그럼 검색을 이제 하면 이 사람들이 검색 엔진이라는 회사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 그러한 데이터들을 또 묶어가지고 이렇게 또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근데 데프콘이라고 쳤잖아. 근데 데프콘이라는 이미지는 엄청 많은데 요새 데프콘에 나는 가장 재밌게 보는 게 이거거든요. 알아요, 이거? 데프콘 닮은 여자 어때요? 이거 안 봅니까? 이게 거의 지금 문화적 아이콘이잖아, 이거. 신윤승 나오고. 그러니까 데프콘 닮은 여자 어때요? 이게 쭉 하다가 데프콘 검색했는데 나오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검색 엔진에서도 어떤 새로운 그런 것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보여주죠. 지금 이게 개그 콘서트의 가장 그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좀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검색 엔진을 왜 이제 우리가 중요시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검색한다는 것은 어떤 관심이라든가 호기심을 이제 뜻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좀 약간 민감하거나 좀 묻기에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검색하는 거야. 이거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인데 벌거벗은 임금님 다른 사람들이 다들 벌거벗은 임금님한테 정말 옷을 멋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옷을 안 입고 있는 벌거벗은 임금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챗GPT든 검색 엔진 포털에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 그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뭔가 궁금해서 주변에 물어보지 않고 검색 엔진이라든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것을 가장 질문했는지 아직까지 이제 그건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구글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는 게 뭔지, 네이버에서 많이 검색했는 게 나오고는 있는데, 챗GPT한테 가장 뭘 많이 검색했는지, 제미나이한테 가장 뭘 많이 검색했는지 그 데이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좀 있으면 아마 그 데이터도 공개할 거예요. 그럼 아주 흥미롭게 되겠죠? 사람들이 GPT 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인터넷에서 어떤 조사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중간에 약간 자랑하려고 넣어놨던 건데, 자랑할까요, 말까요? 2012년도잖아. 2012년도. 아까 빅데이터가 2013년도에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됐다고 했잖아요. 2012년도에 그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아주 공식화되지 않았을 때, 이게 과학동화야, 과학동화. 이제 과학동화에서 이제 2012년 세상을 바꿀 빅데이터 5 했잖아요. 그렇죠? 과학동화가 얼마나 좋은 잡지인지는 아시죠? 말 안 해도. 여기 보면 경북 경산에 위치한 박한우 영남대 교수의 연구실에는 있죠. 이렇게. 그래서 과학동화에 문과 교수가 이렇게 여러 번 제가 한 서너 번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거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랑하려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수도 한번 하고. 졸음을 깨기 위해 가지고. 졸음을 깨기 위해 가지고. 근데 아무도 일어나서 박수를 안 치고 있어가지고. 자,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무료로 주는 곳이 많다라는 거. 여기도 보면 www 빅데이터 컬처.kr 해놨잖아요. 문화, 정보원인가 여기서 이런 데이터에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데이터 기획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많았다는 거예요. 막 축제 탑10 트렌드 데이터, 맛집 TV 콘텐츠 데이터, 주변 식당 검색량 대비 매출 정보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이 데이터를 엮어가지고 우리가 또 새로운 국책사업 같은 것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하면 스피노프 하듯이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에 본인들이 기관장으로 가시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조직이 스케일업이 되는 거죠. 조직이 스케일업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내가 이 조직에서 받았던 커리어를 가지고 이 조직에 사표를 내고 다른 조직으로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조직에 왜 충성을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직에 충성하는 게 아니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인정받아서 다른 곳에 더 나은 곳에 가가지고 거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정도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런 훌륭한 사람이 여기에 근무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고서 움직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검색 정보들, 아까 구글에서 많이 찾았는 거, 구글에서 많이 찾았는 거 탑 100 보면 유튜브, 역시 유튜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는 거고, 유튜브는 정말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많이 찾는 이유는, 또 하나는 유튜브가 아시다시피 휴대폰에 있는 앱인데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 그렇죠?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히트작이었어요. 우리 사과를 보면 군침이 나는 거는 사과가 빨간색이어서 그렇다는, 그 심리학자들이 있는 것처럼 빨간색이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열어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뭔가 빨간색.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 어포던스라고 얘기해요. 저 손잡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가 방문 손잡이 되어 있죠. 그러면 손잡이 잡았을 때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돌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어포던스라고 해서 어포던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냐 하면은 유튜브에 빨간색이 사람들이 한 번쯤은 눌러보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튜브가 정말로,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유튜브를 누가 많이 쓰냐면 50대 이상부터 많이 써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들은 쇼폼인 인스타그램하고 틱톡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사람들 역시나 많이 하고, 여기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의 관심 키워드 구글에서
근데 나는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넷플릭스 관계된 단어들도 많은데 나는 박군이 등장한 게 되게 웃기더라고. 네. 상반기 한국사회 관심 키워드 박군이 등장해. 박군이 등장한 게 뭐 이런 단어도 신성한 이혼. 신성한 이혼이래. 신성한 이혼. 그렇죠? 아우리. 그러니까 지금 난 이거 아우리 누구예요? 아우리가 누군데? 예? 유튜버요? 사과 이름이 아니라 사과 이름이 아니라 자, 이런 게 보면서 이제 그 트렌드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글에 가면 지역별로 나와요. 지역별로. 그럼 대구 사람들의 그 관심도가 또 틀린 거야. 대구 사람들의 관심도는. 여러분 대구 사람들의 관심도를 좀 잘 봐야 되죠.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사를 더 해가지고 독도 문제들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 아까 신용카드 얘기했는 거예요. 신용카드 얘기했는 거. 이렇게 맥주하고 기저귀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보고서 신용카드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왜냐하면 어떻게 기저귀를 사면라는 심부름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이니까 자기가 마실 맥주도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신용카드 데이터를 보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 개발자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근데 개발자들이 이렇게 앞에 얘기했죠. 이렇게 짤 수도 있어요. 개발자들은 이렇게 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짤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그럼 이렇게 짜지 말고 이렇게 분석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제대로 분석해야 된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거 누가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기획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까 우리 관장님 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쓰는 패턴이 틀리다. 아래 위로 쓰냐 평행을.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러니까 개발자들한테 절대로 머리를 써서 분석하게 하면 안 돼요. 개발자들은 어떻게 작업하는 분들이야. 작업하는 어떻게 백엔드라고 얘기하죠. 백엔드 뒤에서 작업하는 분들이야. 이분들한테 기획을 하라까지 시키면 그럼 다 퇴사해 버려요. 무슨 일단은 그림을 그려달래. 어떻게 해달래. 그러면 그걸 우리는 작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제 책에 나왔는 건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언론사에서 했는데 되게 상 받았죠. 왜냐하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님들의 2년간 쓴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서 이제 동네 맛집을 이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법인에서 뭐 해야 돼? 법인에서 법인 법카로 식당 결제했는 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법인의 기관에서 선호하는 맛집 리스트를 만들어야지. 그게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싼데 가성비가 좋은 맛집 리스트.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언론사가 보도를 합니다. 언론사가 보도를 하면 그 뉴스를 보도를 해보고 그 집에 다시 가요. 사람들이. 다시 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돈 번 매출을 어떻게 하겠어요? 후원합니다. 그렇죠? 후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순환 과정을 데이터로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개 기관이야? 26개인가 27개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영수증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데이터를 안 만들고 있어? 여러분들 네이버 영수증 리뷰하세요? 난 하거든요. 지금까지 나는 돈을 좀 모았어요. 왜 할까요? 네이버 좋으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패턴을 알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위치 추적을 키면 구글이 다 내 위치를 다 추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내 데이터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위치 추적을 끊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리스트를 보고서 재밌네라고 끝나면 그 기간은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지. 이해하지? 그러면 그 다 일일이 스캔하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장용영 국장님. 네이버에다가 아이디를 하나를 따로 파. 우리 법인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스캔해. 그럼 그 해당 아이디의 주소에 다 뭡니까? 입력되어 있는 그 영수증들은 다 누구 거야?
우리 기관에서 사용했는 거잖아. 그럼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쉽게 분석할 수 있어. 개발자를 꼭 쓰지 않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언론사 보도하는 거는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딱 나오겠지. 복지기관이, 복지재단이 찾은 가성비 좋은 식당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렇죠? 자, 소셜미디어 이것도 이제 포항 MBC에서 이제 포항 MBC가 독도 전문 방송사예요. 독도 전문 방송사. 왜냐하면 그래서 이 독도 쪽으로는 포항 MBC가 지금까지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자체 제작비는 별로 없고 다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한 거야. 근데 이제 포항 MBC에서 한번 PD가 제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자연 다큐 이런 건 안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독도 문제에서 한국, 일본, 독도 데이터 전쟁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내 강의를 듣기 전에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내가 제작비가 있느냐 하니까 제작비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외부에 자기가 한 1억 정도를 신청을 해서 기획서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획서를 써서 돈을 받으면 그때 다시 찾아오라고 했어. 근데 운 좋게 기획서가 이제 당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파트를 우리 여기 이정민 연구원하고 해가지고 우리 연구원 3명이 투입됐어요. 그 다음에 내 투입되고 3개월 동안 작업했어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이게 다큐멘터리가 1부, 2부에 걸쳐서 방송이 됐고 그 다음에 포항 MBC 방송되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지난 3월 1일 독립절 날 그러니까 전국 MBC 방송을 또 탔어요. 그러니까 포항 MBC는 포항 지역만 방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이게 방송 대상을 받아가지고 전국 MBC 타고서 3월 1일 날 방송이 되어서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이제 외부에서 1억 정도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해서 이제 3개월 동안 우리도 이제 작업을 했죠. 작업했고, 이 포항 MBC 어떤 또 PD가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웬만하면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대학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 서울에 있는 그런, 그 빅데이터 전문 회사들보다는 그렇게 이제 왔더라고. 그래가 이제 같이 이제 작업했어요. 우리 이제 동영상은 트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데이터에 대한 우리가 좀 인식이 좀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이 데이터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 뭔지를 또 다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 인터넷이 95년도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시작했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실은 89년도에 이제 인터넷이라고는 HTML이 나왔는데, 대중화된 거는 이제 95년도 정도로 인터넷이 대중화되었어요. 그런데 빅데이터라는 것이 훨씬 더 대중화된 거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다 갖고 놀고 있는 스마트폰이 2008년도에 나왔거든요. 2008년도. 스마트폰이 있을 때부터였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고 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되면서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논쟁한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는데, 학생 교내 휴대전화 사용해가지고 논쟁하는 걸 저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찬성 쪽으로 써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감이 좀 안 좋잖아, 벌써 감이. 그쵸? 감이 안 좋잖아. 그래, 내가 왜 나한테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만 여러 사람들이 많이 거절을 했대요. 여러 사람이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 우연히 막 또 자기가 찾아보니까 동아일보에 내가 옛날에 썼는 칼럼이 있는데, 이 직접적으로는 언급은 안 했는데, 그냥 나는 이제 디지털 내가 연구자니까 이 디지털 기기를 단순히 거부하거나 그런 배척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쪽으로 나는 이제 원래 이제 주의가 그러니까 썼었거든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대답하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내가 좀 오전에 전화 왔는데 좀 자료를 검토해보고 오후에 내가 대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했는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휴대폰 전화 사용이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 결정을 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맥락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거 내가 이거 좀 아이들 한결에 벌써 딱 세잖아요, 그렇죠? 그거 세잖아, 벌써 세고. 그래서 찾아보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고등학교 학생이 진정을 냈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라도 물론 고등학교한테 한정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만 18세부터는 우리가 공직자로 입후보를 할 수 있어요. 공직자로. 그러니까 고3 때 공직자 입후보 할 수 있는 거야.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선거라든가. 그 다음에 만 16세가 되면 우리가 뭐냐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고등학생은 거의 성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런데 스마트폰을 이것을 차단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후에 전화를 해서 내가 내가 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쓰겠다고 얘기해서 이제 썼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놓은 거가 뭐냐면은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그냥 소통하는 도구 소위 말은 아니라는 거야. 의사소통하는 도구.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금융결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종의 놀이가 있고 장난감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 다들 패닉 상태가 되잖아요, 지금. 이게 마약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 근데 이걸 뺏으면 어떡하겠어? 그 다음에 최근에 고등학생들은 이러고 놀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레게 패션 알아요? 지레게 패션? 우리 90년대생들. 지레게 패션 몰라요? 지레게 이게 일본에서 나왔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공주풍 옷들을 입고서 애들이 이제 내가 이런 공주풍 옷을 입으면 얼마나 예뻐하라고 입고서 막 어떻게 하냐면 이제 놀면서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 지레게 패션이에요. 지레게 패션. 양산형하고 그냥 지레게가 있는데 양산형은 밝은 색 계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크한 거는 그냥 지레게야. 그 다음에 지레게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군대 용어 폭탄 있잖아요. 지레하고 비슷한 뜻이야. 그래서 일본에서 나왔는 말인데 일본에서 그러니까 멘탈이 약간 좀 이제 애들이 좀 나갔다 그런 애들이다 이런 거야. 근데 국내에서는 꼭 그런 나쁜 의미로 쓰이진 않아요. 국내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그냥 공주풍 옷을 입고 내 새로운 옷 샀어라고 약간 자랑하고 그런 거에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해놨잖아. 지레개면 뭐 비행 청소년이냐? 그럼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휴대폰을 갖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일종의 애들은 놀이공중이라는 것이 놀이공중. 놀이공중을 우리가 이제 뺏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해. 그거 고등학교가 뭐예요? 의무교육의 마지막이잖아. 의무교육의 마지막에서도 교육을 안 시키고 못 쓰게 하면 어디에서 교육을 시켜요? 대학이 인성을 교육시키는 것 아니거든요. 직장에 인성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잖아. 의무교육의 마지막 코스에서 교육은 안 시키고 그것을 못 쓰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이제 썼는데, 뭐 아직까지는 악플을 내가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아직도 걱정이 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너희 반에 휴대폰 몇 명 갖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인서 25명인데, 몇 명 갖고 있을 것 같아?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인서 일단 안 갖고 있어요. 거의 20명 가까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그런 애들한테 고등학교 때 그거를 스마트폰을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못 쓰게 해. 애들 공부가 되겠어요? 뺏는 게 오히려 공부가 안 될 것 같아,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그만큼 갖고 있는데. 근데 얘네들은 안 뺏는데, 초등학교 2학년생들은. 그냥 가방 속에 넣어놓고 집에 갈 때까지 꺼내지 마, 그러면 안 꺼낸대요. 왜? 말을 잘 듣는 거지. 집에 갈 때까지 꺼내지 마, 그러면 안 꺼낸대. 수건은 안 한대. 재밌죠? 근데 그렇게 익숙한 애들한테 그것을 뺏어버려? 그러면 더 문제가 더 생기죠. 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자산 얘기 해야지. 디지털 자산 얘기 10분만 할게요.
디지털 자산 얘기. 뒤에 좀 넘어갈게요. 이것도, 자, 이것도 제가 챗 GPT한테 소셜미디어, 웹 2.0 소셜미디어가, 개인정보도 막 탈취하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 독점화되면서, 그 다음에 그 배달의 민족처럼 수수료 많이 떼잖아요. 그렇죠? 빅테크 기업들의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을 이미지로 만들어줘 했더니, 이거 만들어주더라고. 챗 GPT에서. 챗 GPT가 지금 이미지 솔루션하고 지금 결합되어 있거든요. 다스베이더잖아요. 그렇죠? 다스베이더 90년대생은 모를까요? 다스베이더 해가지고 쫙 해서 막 개인 정보를 독점하면서 빅브라더처럼 막 통제하는 이거를 딱 만들어주더라고. 이게 다 GPT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소셜미디어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개인정보, 그 다음에 플랫폼 독점, 데이터를 얘네들이 다 갖고 가죠.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 또한 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편향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한쪽만. 저는 전형적인 스윙보터, 중도주의자거든요. 저는 뭐 중도주의자, 스윙보터인데, 한겨레신문 이것도 난 중도주의자 입장에서 썼는데, 나보고 진보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스윙보터인데, 지금 이런 스윙보터들이 설 자리가 없어. 사이언스,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의 책은 특별하잖아요. 이런 거 설 자리가 없어. 이렇게 이제 소셜미디어가 문제, 웹 2.0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홈페이지 시대를 우리가 웹 1.0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소셜미디어 시대 웹 2.0이라고 해요. 그냥 숫자로 구분하는 게 편하게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웹2의 그런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웹3라고 하는 그 새로운 어떠한 그러니까 인터넷을 만들자. 이때 새로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새로 깔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소셜미디어가 바뀌었는 거는 뭐냐면 홈페이지는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홈페이지 주인만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셜미디어는 아까 전에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했잖아요. 크라우드. 누가 정보를 생산하고 데이터를 생산해요? 그 크라우드들. 사람들, 쓰는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 근데 쓰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아까 얘기했죠? 그 다른 사람들이 갖고 가가지고 돈을 다 보이잖아.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그 회사의 주주들이죠. 그러니까 웹3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자?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좀 소유할 수 있도록 뭔가 근거를 마련하자. 기술적으로. 백엔드에서. 그러면 그러려면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하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웹1은 읽는 거고 웹2는 읽고 쓰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쓰는 것이 우리가 데이터를 생산했는 거죠. 데이터 뭐 읽고 쓰기만 하는 건 아니지. 오더, 주문도 하는 거죠. 그렇죠? 주문도 하는 거잖아. 오더하고 주문도 하고 뭐 다 했는 거야. 우리가 생산했는 거야. 근데 웹3로 가면 읽고 쓰고 뭐 주문하고 그래 했던 우리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산했는 것들을 우리가 활동했는 것을 우리 주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바꾸자.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바꾸자. 이게 웹3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구조를 바꾼 것을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했을 때 비타린 부테릭이라고 하는 94년생이 스마트 컨트랙트, 똑똑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써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비타린 부테릭이라는 친구가 이것을 처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고 된 거예요. 닉 사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웹3가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웹3에 그런 시스템이 오면 다 뭐 지나가서 이제 얘기를 할까요? 그림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얘기하면 그러면 거기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 소프트웨어는 그러면 어떻게 작동시키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시키냐? 그럼 작동시키려면 누군가가 뭐예요? 그 기술, 그 메커니즘 혹은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그거를 봐주고 토큰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토큰. 혹은 코인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코인하고 토큰 중에서 어떤 게 더 보편적인 용어냐면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 더 보편적인 용어예요. 이해하죠? 토큰.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를 사용하잖아. 쉽게 말해 인터넷 쓸 때 데이터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와이파이를 찾아서 다니는 거잖아. 이해하죠? 와이파이 그 데이터를 써야지 내가 유튜브도 보고 뭐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웹3 환경에서는 내가 생산했는 활동들, 내가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뭔가 꼬리표를 달고 소유권을 갖고 뭔가 표시를 하려면 중간에 그러니까 토큰이라고 하는 보상체제가 필요한 거야. 다시 또 사례를 들면 고속도로 들어가잖아. 내가 고속도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횡단보도도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야. 근데 고속도로 그냥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톨비를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톨비를 뭐냐? 토큰인 거야, 토큰. 그 톨비가 토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속도로를 먼저 선보인 거야. 비트코인이라는 고속도로를 선보였는데 이 비트코인 고속도로가 톨비는 엄청나게 비싸. 엄청나게 비싼데 차가 다니기는 너무나 불편해. 차가 다니기 너무나 불편해.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고속도로가 너무나 의리의리하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안도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 그러나 실용성은 너무 떨어져. 그래서 누가 앞서 얘기했죠? 비탈린 부테이안 94년생이 이 비트코인 정말 너무 좋고 한데 실용성도 없고 대중성도 없고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고속도로 말고 딴 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나 여전히 금방 얘기했어요. 이 의리의리한 비트코인을 이 토큰을 나는 고속도로에 사람들이 별로 안 와도 좋아. 이 비트코인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이 비트코인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나는 이게 재산이야, 자산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를 한 거야. 왜? 이 고속도로는 국가기관도 함부로 그러니까 침해할 수 없는 거야. 그냥 기존 은행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거야. 이 고속도로에서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톨비는 너무나 그러니까 안전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 고속도로에 차는 안 다니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돈을 그 톨비를 비트코인은 그게 비싸진 거야. 그런데 앞서 얘기했죠?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놈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는 보안성은 조금은 떨어져요. 보안성 너무 기술적인 얘기는 아직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떨어져. 그러나 그 위에 고속도로를 너무나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톨비도 갈수록 싸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더리움도 되게 고속도로 톨비가 비쌌어. 싸지니까 자꾸 자동차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하죠? 지금 아이폰 쓰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폰 쓰는 이렇게 많잖아. 아이폰에 쓰는 앱하고 그 다음에 갤럭시에 쓰는 앱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만들어진 도로 위에 다니는 앱하고 이더리움에 다니는 앱이 틀린 거야.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지금 앱들이 가장 많은 고속도로는 어떤 고속도로? 이더리움 고속도로가 가장 앱이 많은 거야. 이해하죠?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보면 그럼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이 그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달리고 싶으려면 여러 가지 내 차도 있어야 돼. 차도 있어야 되죠? 차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내 신분증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일종의 지갑이에요. 지갑. 그럼 이 지갑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지갑을 가장 많이 써요. 그러니까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거 여기 깔려져 있는 우리 한마음재단 라이언 관장님 있으시네요. 그럼 그 지갑 안에 내가 토이비로 쓰기 위해서 토큰들을 또 넣을 수가 있는 거야. 이더리움 토큰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달릴 때는, 예컨대 내가, 다른 토큰이 필요하면 그것도 토큰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지갑들이 갈수록 증가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지갑으로 앞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지갑이 마치 내가 디지털 공간 어디를 가든지 이 지갑 하나면 다 접속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다.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디지갑을 써야지. 그러니까 네이버가 없어지면 이 지갑이 이걸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내 지갑의 주소예요. 내 지갑의 주소. 이메일 주소처럼 내 지갑의 주소.
내 지갑의 주소예요. 내 지갑의 주소고 이것이 또한 그 내 고속도로의 차 넘버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옛날하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내가 웹 홈페이지 시대에는 홈페이지마다 로그인은 다 따로따로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시대, 플랫폼의 시대가 되면서 또 플랫폼마다 아이디하고 그게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웹3의 시대가 되면 내 지갑, 메타마스크 지갑 하나 가지고 다른 회사들 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서비스가 된다는 거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달라진 공급자가 다른 서비스 간의 거래가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했는데 요새는 갈수록 그러니까 앱 만드는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앱을 잘 만들어야지.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도 앱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해본 적이 있다. 아무도 없어? 우리 라이언 관장님은 지갑이 있는데 지갑에 지금 토큰이 아무것도 없는 거네? 빈지갑인 거네? NFT. 예. 아, 그렇죠. 그렇죠. NFT는 그러니까 토큰인데 NFT도 토큰인데 그거는 조금 다른 토큰이죠. 오늘 그것까지는 설명을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럼 이것도 내가 설명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설명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게 이제 4가지 파로 이렇게 나눠져요. 일단 지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2번에 더 가까운 사람이 2번에 그러니까 이더리움 쪽이요. 자, 그다음 뭐 다른 것들도 뭐 다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뒤에 디지털 자산 부분은 내가 그러니까 적게 얘기했어요. 근데 근데 여기 하나 5분만 더 얘기하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포모 현상 아시죠? 아, 나만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사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근데 이제 포모 현상을 가장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근데 포모 현상을 방지하는 거는 우리 흔히들 얘기할 때 이제 뭡니까?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씩 10번 사면 포모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포모 현상 왔으니까 10만 원 주신 일단 사.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또 10만 원씩 사.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포모 현상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하고 타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까지 못 기다리면 다음 주에 10만 원에 또 사.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집어넣지 마라. 그게 이제 방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게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거는 뭐야 돼? 요즘 영리치는 금수저가 아니라 주식 코인 열공한 자수성가요 해놨잖아요. 아,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저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이것만 하루에 2시간 정도 이것만 그러니까 계속 흐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이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줬잖아요. 새벽 3시까지 막 눈 비비고 있는 거 그거예요. 이거 공부 안 하면 거의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요 진짜 공부 많이 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흐름들을 계속 이제